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모든 권한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어린 시절에 엄청난 곤욕을 겪었고 열악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이걸 다 손에 쥘 수밖에 없다. 그러했다 그러면 시진핑은 참 사람 된데미가 좋은 사람이죠. 시진핑은 문화대혁명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마오쩌둥으로부터 강한 압박과 핍박과 그리고 손해를 받지만 네. 그 강력한 힘이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통 스톡홀름 현상이라고 그러죠. 인질이 되었는데 오히려 나를 잡았던 사람에 대한 동정이라든지 동경을 하는 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플러스, 중국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오늘은 정치학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서대 전가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국 정부가 정말 요즘 무서운 속도로 경기 부양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목적 없이 우리 돈 풀지 않겠다. 네. 이렇게 직접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책 노선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면은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뭐 그 인식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22년 12월 달에 리오프닝을 갑작스럽게 했는데 지금에서야 경제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 인식이 좀 너무 느린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지금까지 그러면은 경기 부양책을 안 썼느냐? 안 쓰진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써왔습니다. 어떤 뭐 요번에 나온 뭐 1년에 저는 이제 보통 울트라급 컴비네이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문제 그리고 뭐 증권과 관련된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방면의 문제를 내놨지만 사실 이거 우리는 뭐 언론 보도에서 경제의 3대 수장이 나와가지고선 이러한 발표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네. 올해 1월 달에도 그랬고요. 2월 달에 나와가지고선 1조 위안 정도의 규모의 그 유동성 공급을 말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 국채 몇 년짜리라고 얘기도 하지 않은 그 장기 국채를 풀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그간의 모든 어떤 정책적인 조치들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번에 더 보완책이랄까 아니면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 저는 이게 시의적으로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의적으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올 때는 항상 당 중앙의 입장이 반영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을 시계열적으로 보게 되면은 9월 24일 날 이게 3대 수장이 나와서 경제정책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대책을. 근데 오히려 26일 날 가서 정치국 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정치국 회의는 4월, 7월, 10월, 12월. 그러니까 보통은 각 분기 이후에 경제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보통 그래서 4월 달에는 상반기의 경제 정책을 그리고 7월 달에는 하반기의 경제 정책을 그리고 10월 달에는 차기 그리고 12월 달에는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새해에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짜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10월에 나오지 않고 9월 말에 나와버렸어요. 근데 정책이 먼저 나오고 회의를 먼저 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시진핑이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내용과 또 다른 문제의 어떤 해법을 내놨다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 목적 없는 어떤 유동성 공급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적 없는 유동성 공급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단 찔끔찔끔 해왔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한꺼번에 3개, 4개 분야를 동시에 터뜨리자 해서 아마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거시경제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관심 혹은 중국 내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이게 그러면 왜 9월 말에 나오고 10월 말에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은 10월 1일 날 국경일 연휴 일주일을 놀게 됩니다. 이 10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중국에서는 가져요. 특히 부동산업에서는. 왜?
보통 상반기에 가격 동향을 보고 10월 일주일 연휴 동안 집을 보러 다닙니다. 네, 그리고 가격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0월 이후에서 12월 정도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국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극하는 수단으로서 9월 말에다가 내놨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시장도 거기에 부합하는 반응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연초부터 부양책은 계속돼 왔었다. 하지만 최근에 남다른 효과를 보이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동안 했던 간헐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지원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게 일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적기의 타이밍이 9월 말이 되어야 시장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아주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번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이어질 거로 전망하세요? 아니면 이번에도 좀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국제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마련이 나오면서 시장은 사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겠죠. 과거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무슨 베이비 스텝, 뭐 빅 스텝까지는 들어본 것 같은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미 연준의 발표를 생중계를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만큼 거시경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이고 달리 해석하게 되면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난 다음에 중국이 바로 이러한 정책을 쏟았던 거는 결국은 이러한 기점에서 많은 유동성이 또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왜? 그간의 리오프닝 과정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급격히 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8, 90%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소비도 진작이 안 되고 더군다나 소득도 증작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거의 뭐 반신불수 이상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썼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인데 중국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견하지 못한 정책을 내놔야지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것에 아주 뭐 그 신봉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날짜 발표한다 그랬을 때 그 전에는 어떠한 내용도 알 수가 없어요. 오리무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시대의 기대감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이루지 못했던 거는 찔끔찔끔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대치가 시장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시장에 부합하는 어떤 일련의 대책을 내놨다라는 것인데 그 부합한 정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보통 중국은 경제를 경제 문제로서 해결하지 않고 경제 문제를 정치 문제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뭐 개혁 개방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서 그러한 특성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죠. 그럼 유동성이 풀렸는데 그럼 그간의 유동성은 경제 진작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금리 인하를 다시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준율의 인하죠. 지준율은 어떤 기억해 보면은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일 수도 있는데 특히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에 중국은 각 은행에 대해서 15% 혹은 그 이상 뭐 이건 이제 계정에 따라 다르죠. 뭐 입출금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준율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뭐 우리가 한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14.9%에서 지금 7%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은행의 부실이 지금 걱정되는 상황에서 지준율마저도 그렇게 낮아지면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증시와 관련된 부양책. 우리도 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밸류업이라는 뭐 화두를 던지긴 했지만 중국이 이번에 내놓은 거는 돈을 내줄 테니까 기업이 주식을 사라,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일정 정도 오르면 또 팔아라 해서 그 구간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마치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정부가 취하는 그 긴급 조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거든요. 상한과 하한을
증시에서 과연 둘 수 있겠는가? 예.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인 동물들의 아주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올랐을 때 과연 팔겠는가? 내렸을 때 그러면은 지키고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산물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근데 그렇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은 결국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지고선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산업의 구조 조정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건전한 경제 체제로서의 힘을 갖고 새로운 동력을 찾는데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끊임없는 유동성을 하게 되면 좀비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남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종전에 취해왔던 이구한신이라는 옛것을 버리고 뭐 새 물건을 사라. 그래서 내구재를 마련해라. 시장의 어떤 소비 진작을 취하는 정책을 하는데 이거 모든 산업에 걸쳐서 모든 그 상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왜곡 현상을 날 수 있고 그리고 가격의 왜곡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환율 문제입니다. 사실 환율은 뭐 신도 모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증시는 굉장히 올랐는데 환율이 오히려 올랐어요.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는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좀 금리가 좀 높은 데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돈이 이전해 가고 있다. 혹은 이런 상황에서 뭐 투자자들의 어떤 외화 수요가 높고 중국에 이제 들어오는 한머니가 많아져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거는 중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가에 그리고 저환율의 어떤 우세 속에서 경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환율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극복이 쉽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죠. 사람들이 기대하던 걸 충족시켜줬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정책이라는 게 실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이 과연 장기화될 수 있는가. 중국의 부채도 많고 한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1분기, 2분기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내년 3월을 넘기긴 힘들 거다. 왜? 내년 3월에 전인대가 있고 양회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이어간다 그러면은 정부의 부채, 시장의 심리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완전히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시진핑이 지금까지 정책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진두지휘를 해왔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지금 돈 풀어서 부동산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전에 했던 얘기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대중들은 시진핑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는가? 아니면은 그 신뢰의 근저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각 산업 정책별로 쭉 말씀 주시고 그리고 금융 정책별로도 쭉 말씀을 주신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서 앞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중국은 경제 문제를 항상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왔다.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딱 그 설명이 제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 이 경제 문제를 바탕으로 새로 들고 나온 슬로건 중에 참 뭐랄까 이색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과는 다른 게 공동부유가 있는데 이 공동부유는 지금 언급하셨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중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던 양극화 단순히 그걸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슬로건을 들고 나온 거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공동부유라는 개념은 사실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먼저는 선부론을 했거든요. 과거에 1949년서부터 79년 개혁 개방 이전까지는 균부론이라는 걸 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건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뭐 내륙 지방 같은 경우는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수출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는데 동부 연안 지방은 수출도 잘 되고 투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불원을 하고 나중에 다 같이 잘 쓰는 균불원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개혁개방입니다. 네. 그런 개혁개방의 어떤 결실이 한 40년 동안 나타나면서 중국은 상당히 부강해졌죠. 그래서 세계 제2의 어떤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공동부유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양생된 문제 중에 하나가 소득의 불균형. 네. 그래서 동부연안 지방과 내륙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 이래서 양극화가 심해졌죠. 예.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용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런데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용납이 되질 않아요. 왜? 사회주의는 다 같이 잘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주의는 다 같이 노동하고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비효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필요에 의해서 분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 세계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토피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분배 과정에서 장기간 동부연안 지방의 지역이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륙으로 자꾸 밀어내야 되는데 기존에 돈을 벌고 있던 그런 좋은 조건을 버리고 내륙으로 갈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 속에서 공산당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신뢰 그리고 공산당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정신과 캐치프레이즈를 존중하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따라가는 배금주의 현상이 더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이 줄어들게 됐거든요. 예.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공산당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돈 벌었던 사람들 보니까 공장에서 땀 흘렸던 사람들 그건 인정이 돼. 그건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부의 누적, 축적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예. 금융과 같은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IT와 같은 솔직히 지적인 어떤 경제에 의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디디 추싱이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라든지 그런 기업에 대한 탄압 혹은 제한을 두게 됐고 예. 그런 것은 새로운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경제 공동부유라는 거는 선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 기본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고 예. 단순하게 분배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나타나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특히 예. 시정부 들어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당이 중심에 서고 당이 인도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존엄치당을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뭐 경제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당이 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진단이 잘못됐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를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 바로 아까 교수님께서 실제 기업 사례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공동부유를 실현한다라는 미명 아래 기업들에게 강제로 반강제적으로 기부금을 독려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활동을 옥죄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같이 경제 어려울 때 기업들을 더 북돋아 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경제를 지금 풀어가는 해법일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도 지적하듯이 이거 공동부유는 선언적으로는 효과성이 있지만 경제를 부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도 균불론을 주장했다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선분원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시진핑 정부에서도 지금 같은 경제적 악재가 계속된다면 한동안 들고 나왔던 공동부유에 대해서도 일부 퇴색된 기조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공동부유를 아주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23년에는 공동부유가 쑥 들어갔거든요. 아마 경제적인 양극화가 더 문제가 심화된다 그러면 공동부유 다시 나올 겁니다. 공동부유의 기전은 문제가 없다. 이것이
일반 대중의 어떤 지지를 받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를 끝까지 손에 놓지 않을 겁니다. 다만 네. 경제가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 뭐 전략적인 제휴라고 해야 될까요? 잠시 뒤에다가 놓는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를 지금 풀어가려는 해법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아직 지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움직임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려면 예전 같으면 대외 수출도 잘 되고 또 대외적인 압박도 없기 때문에 중국 정도의 규모감과 실력 있는 국가라면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은 대외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쟁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중국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최대의 시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수출도 잘 안 되고 최대의 투자처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투자도 녹록지 않고 투자와 수출이 녹록지 않으면 소득은 중국에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소비가 한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더 크다라고 하지만 네. 소비 시장의 근저에는 수출과 투자에 의한 어떤 견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이 안 된다라는 건 결국 일반 대중의 어떤 소득이 늘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면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공급된 게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2,700에서 3,300까지 일주일 만에 올랐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 그건 뭐 기대도 못하고 뭐 수직 상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 친구들한테 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야, 도대체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전부 다 주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주식은 잘못하면 양털깎기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 사이드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한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가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유동성 확보 그리고 대출 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거다. 꽤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는데 근데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데 사람들이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선 그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의도와 다른 현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건데 빚을 갚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레버리징이 나타나고 있는죠. 대차대조의 어떤 불황 현상이 지금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편차가 상해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과연 정말 증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중국을 일본의 뭐 불황 30년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일본과 상황이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그랬거든요. 제로 금리로 낮추니까 사람들이 버티게 하면서 야 빚이나 갚자. 그래서 그 제로 금리 상황이니까 이자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대출을 갚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의도된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것이 1분기, 2분기 정도의 어떤 효과, 약발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추후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진짜 중국이 경제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돌려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지금 동원하고 있는데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을 기반으로 한 이 정권에서 이 정부에서 이런 다양한 경제 부양 정책을 했는데도 효과를 결국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시진핑 주석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일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에 이런 부양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왜 9월 말에 나오고 10월 말에 나와야 될 것이 9월에 한 달 앞당겨서 나왔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경일 연휴를 타고 그 전에 나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중국 건국 75주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5년 단위로 국경일을 얘기할 때는 소경 그러니까 작은 파티 정도, 작은 어떤 뭐 행사 정도라고 표현하고 10년 단위 그러니까 70주년, 80주년을 대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올해 75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소련 공산당이
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해가지고선 정권을 탈환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22년에 소비에트 공화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보다 올해가 공산당 혁명으로 하게 되면은 한 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넘버 2였던 중국이 사회주의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5년 전 혹은 10년 전 소련이 붕괴했던 그런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아마 당원들, 공산당원들은 굉장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소련의 붕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무슨 정치적인 경쟁에서도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었죠.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태였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사회주의의 어떤 몰락까지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체제의 어떤 변화까지도 얘기해야 되는데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앙 집권적 권력의 집중을 얘기를 했는데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틀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75주년에 시진핑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다. 예.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민생의 문제가 정치적인 개혁으로서 이행되는 그런 사건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들은 이미 22년도서부터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백지혁명이라고 그래서 흰종이 들고 항의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연금 가지고 항의하는 노인들도 봤었고요. 그리고 각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임금을 못 받아서 공무원들이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인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사건들이 큰 사건으로 이행되는 그런 확산되는 거를 미리 방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 중국 정부가 이번에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고 그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그래서 시진핑이 나와서 심각한 문제지만 당의 영도 그리고 당의 권력을 집중해야 되고 네. 그리고 모두가 일치 단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편의 경제 정책 부양책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네. 원래 주석은 중국을 대표해서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 어떤 그 보직이고, 네. 원래 중국의 총리가 네. 대내 경제를 챙기는 주요 업무는 총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중국에서 보면 옛날에 리커창 총리의 역할과 임무가 분명히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중국의 총리가 누군지도 사실 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시진핑이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챙기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의도된 겁니까? 이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뭐 충분히 의도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 파벌에 의해서 정치가 견제와 균형을 달성했다. 그리고 그 파벌은 뭐 태자닥이라든지 공청단이라든지 상해방에 의해서 조정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깨졌습니다. 네. 그러한 분분율이 깨졌고 두 번째로는 시진핑이 강조한 것은 경제나 국가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야지만 미국을 앞질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의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시진핑이 이렇게 지금 중앙 집권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몇몇의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문제가 나올 때 중국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하거든요. 그걸 네. 영도 소조라고 합니다. 영도 예. 소조 앞에는 뭐 경제가 중요하면 경제, 외교가 중요하면 외교. 그래서 뭐 외교 영도 소조, 경제 영도 소조, 사회 영도 소조 같이 앞에 이제 타이틀이 붙게 되는데 예. 그 영도 소조의 조장,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이 모두 시진핑이었습니다. 뭐 지금 많이 내려놓긴 했지만 그건 뭐냐 하면 그 본인이 뭐 모든 것을 다 하는 어떤 철인의 어떤 이치를 장악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집권 지금 10몇 년 차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시진핑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시진핑 정책에 대한 실패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니까 시진핑이 굉장히 좀 곤혹스럽다. 그래서 올 초에는 희한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간 종족도 알 수 없었던 국무원 총리 리창이라는 사람이 뭐 예전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외적인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제사회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역시나 다를까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뭐 어떤 정책적인 주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리창이 나오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한 거는 시진핑이 잘하고 있고 시진핑의 영도 아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진핑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실 중국의 헌법에 따르면은 국무원 총리가 국내 경제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원이 모든 것을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에 인민은행장, 증권관리위원회 그리고 보험관리감독위원회 같은 3대 수장이 나오는 거는 넌센스라는 결과가 됩니다. 국무원의 총리가 먼저 나오고 그 세 사람을 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 답인데 세 사람이 국무원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나와버려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1월 달에도 그랬고 2월 달에도 그랬고 요번 9월 달에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국무원 총리는 지금 유명무실해졌다. 그래서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책임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아무래도 뭐 조만간에 총리가 지지 않겠습니까? 예. 뭐 총리가 어차피 권력도 없고 실세도 아니기 때문에 뭐 들어왔다 나가는 거는 시진핑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중국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고 관례 어긋난 상황들이 많고 그리고 법과 규정 중국이 의법치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법을 따르는 나라 다스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의법치국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중국 내부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중국 관련 전문가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이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모든 권한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청년 시절, 어린 시절에 하방 과정에서 엄청난 곤욕을 겪었고 그래서 인민들 특히 저기 이선 이하의 도시들의 어떤 열악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판을 다시 짜기 위해서 이걸 다 손에 쥘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에 시진핑이 그러했다 그러면 시진핑은 참 사람 된데미가 좋은 사람이죠. 지극히 착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진핑은 문화대혁명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그 땅굴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 당시에 태자당들끼리의 어떤 교과서를 만들어서 자식 교육을 했는데 그 수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럼 행태주의적, 그러니까 행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리고 그러한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진핑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마오쩌둥으로부터 강한 압박과 핍박과 그리고 손해를 받지만 그 강력한 힘이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그걸 잡고 싶었고 그걸 잡게 되면 자기는 그러한 것을 다시는 겪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걸 보통 스톡홀름 뭐 현상이라고 그러죠. 인질이 되었는데 오히려 나를 잡았던 사람에 대한 동정이라든지 동경을 하는 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이상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한 대처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정책과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부유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부동산은 자기 위한 거지 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꾸고 자기가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끊임없이 당과 그럼 결국은 지금 3대 경제수장이 나와가지고선 대책을 내놨지만 그 대책은 시진핑의 어떤 맥락에서 보게 되면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요번 어떤 대책과 그 전에 시진핑의 주장과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시진핑이 얘기했던 것과 정반대의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시진핑이 비난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진핑이 그 엄청난 권력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단기적인 부양책이 실패했을 경우 그 3대 수장들은 다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진핑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처벌하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구별을 하겠다. 뭐냐. 공익을 위해서 사적 이익이 없이 그리고 실수가 비록 실패했지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의지는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용서해 주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그 마치 벤처 사업 같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벤처에서 성공하면은 같이 과실을 나눠 먹자. 실패하면 너는 신불자 되는 거야. 라는 건데 그 신불자를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를 많이 받겠다 그러면서 반간첩법, 대외관광법,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야 중국 경제 어때? 정책은 어때? 각종 지표에 대해서 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 이거 간첩 행위로 간주하는 그런 법들을 1년에 내놓고선 외국인 투자를 받겠다? 외국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IBM도 나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요식업체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나간 경우도 있지만 경제 환경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나간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중국이 이렇게 상황이 열악해진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대외적인 압박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가장 순리대로 풀리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압박했던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수순에서 영순일 수도 있는데 시진핑이 지금 대외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어떻게 보든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 남다른 노력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는 현실의 어떤 대안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법을 자주 찾곤 하는데 개혁 개방이 1979년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피크에 올랐고 굉장히 활성화됐었던 장저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를 보면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그 교류의 어떤 폭과 깊이 그리고 내용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오바마한테 임기 말년에 오바마한테 야, 태평양은 넓은데 너는 미국 갖고 나는 태평양의 서쪽은 내가 차지할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거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꿈을 외쳤는데 중국의 꿈은 뭡니까? 미국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 많이 듣던 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도전국이 1등 국가, 패권국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서려고 했을 때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패권국은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전국을 견제하거나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7, 80년대에 나왔죠. 일본이 그래서 프라자 합의에 됐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통일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비켜가긴 했지만 그 주저앉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모든 국제 정세와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요즘은 유럽조차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들이 부정당한 그 수단으로서 자국의 어떤 경제를 침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뭐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경우도 관세를 많이 매기는 것도 결국은 이것은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어떤 해법을 찾기보다는 대결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긴장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죠. 네. 사실 중국 문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대만 문제인데 요즘은 수년 내에 대만 침공한다라는 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대만 문제 어떻게 보세요? 네, 대만의 침공 가능성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얘기하기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 대가에 대한 중국이 과연 결심이 섰는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지위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와 좀 달라요. 과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로서 통일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의 범주 안에서 해결이 됐지만 대만은 지금 전 세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TSMC가 이게 인류 사회의 어떤 한 단계 도약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TSMC가 모두 망가진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시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또 다른 산업혁명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명분으로서 대만을 침공해서 통일을 한다? 2,300만하고 14억 인구가 수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2,300만을 무시하고 통일을 한다는 것도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면 돌파용으로 통일 문제를 한다. 과거에 마오쩌둥이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56년, 58년도에요. 근데 결과는 어땠느냐. 참혹했다. 해법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중국이 과연 그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저는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전쟁 발발의 우발성을 경계하고 그리고 그거의 장기적인 것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대만 문제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마 좀 뭐 탑 순위로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무슨 뭐 파이브 아이스라든지 인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또 중국과 어떤 가드레일 같은 거 냅니다. 네. 이제 위험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안 되게끔. 그래서 예. 그런 문제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요. 야, 중국 경제 최근 주식 좀 올랐다고 해서 상황이 반전됐거나 이제 개선된 거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오히려 나온 것 같고요. 오히려 앞으로도 좀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전제 아래 경제적인 질문 하나와 정치적인 질문 하나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중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상황은 안 보인 상황에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 중국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네. 양털깎이에 양털이 되는 현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주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만약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 누적되고 개선되지 않았을 땐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이 체제마저도 붕괴되거나 크게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와해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지금 중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 중국이 망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중국이 망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중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해법은 너무나 자명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개방이라든지 네. 자유 거래라든지 그리고 어떤 경제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 상호 협력을 하는 국제 관계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그리고 경쟁 구동에서 상대방을 찍어 눌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중국 경제에 뭐 중국 정치의 그런 패착적인 요인들은 더 가중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중국 경제가 만약에 망한다면 우리가 뭐 미국과 함께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미국과 좀 국제사회에 공조를 하는 게 우리에겐 득만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처럼 중국이 좀 이것도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망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야, 우리 정부는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세워야 될까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보편적 가치를 견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 시장 경제라든지 민주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양분법적인 어떤 답안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의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 정신만을 고수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는 없다. 우리가 단지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어떤 이념적이고 체제적인 문제에 양보를 하거나 굴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네. 중국은 들어올 때는 뭐 1인치가 들어올지 몰라도 나중에 미터 단위로 아니면 킬로미터 단위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네.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과 견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양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만 할 줄 알면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중국 상황이 급변하고 우리하고 아직까지 얽히고 설킨 부분이 많다 보니까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주셔서 해안 좀 많이 전달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서대 전가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